우리공화당 국회의원 예비 후보님, 매주 주말마다 연단에서 청산유수 반듯한 말솜씨로 보고 있으면 참 잘 키웠다라는 생각이 드는 우리 청년 사회자 명콤비 중에 한근영 청년 최고위원, 해운대구 을 국회의원 맞으시죠? 네, 예, 맞습니다. 예비 후보님을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당원분들 앞이니까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점퍼는 왜 안 입으셨어요? 지금 소품으로 인사하고 제가 또.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공화당 태극기 집회 사회자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한근영입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인사해주세요. 사실 제가 이제 지금 워낙 위험한 시기라서 제가 마스크는 꼭 우리 동지님들 혹시 아직 막 약간 내 남자애가 약간 이런 분들도 이제 안 끼시는 분이 있을까봐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된다고 일부러 끼고 나온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방송을 할 때는 그래도 동지님들에 대한 예의로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마스크 안 벗고 방송하시는 분이 나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이게 저희 점퍼잖아요. 최고위원인데도 오늘 이걸 입고 했는데 동지 여러분들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있어요. 이걸 입고 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냥 정장을 입고 할지 어떤 게 나으실까요? 지금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럼 초록색 점퍼는 숫자 1로 하고 지금 의상은 2번으로 할까요? 네 네. 2번, 1번, 2번 네, 좀 찍어주시면 반응을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퍼를 보여드리면 우리공화당 그쵸. 둘 다 좋죠. 둘 다 좋은데요. 조금 더 좋은 게 어떤 뒤에도 이렇게 건지 되어 알려주시면. 있습니다. 1번이 다소 좀 많은 것 같네요. 그러면 5초 후에 5, 4, 3, 2, 1 제 생각에는 한 8대2 정도로 1번 이거 점퍼가 많은 관계로 점퍼를 입고 하겠습니다. 자, 이 모습이 입었습니다. 되셨어요 지금. 잠깐 사진 나가고 있는데요. 이 모습으로 짠. 뒤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사진과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우리공화당 라이브에서 또 이렇게 청년 사회자 그리고 이번에 또 두 번째 출마시죠? 예, 이 지역의 두 번째 출마. 예, 지난번 보궐선거 때도 제가 함께 했었는데요. 네. 보궐선거 출마하시고 올해 또 이제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로서 네. 또 출마를 하시게 되셨어요. 또 이렇게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자기소개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네네. 네,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먼저 제 소개를 드리기 전에 우리공화당 이제 라이브 이제 정규 방송이 4시부터 혹은 이제 그 3시나 이렇게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빨리 나오고 싶었는데 선거 관계다 보니까 빨리 못 나온 거를 죄송스럽게 동지분들께 생각을 하며 또 이제 우리공화당 라이브를 운영하는 윤채훈 부팀장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공화당 라이브 진짜 앞으로 계속 잘 되시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말 저를 평범한 청년이라고 사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동지분들은 뭐 저를 평범하지 않다, 뭐 너는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진심이더라도 저는 저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면 오만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평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대한민국 평균치거든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평균치 그리고 이제 노력하거나 책임감이나 뭐 이런 인성 같은 것도 평균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 할아버지가 이북 출신이시다든지 뭐 실질적으로 제가 피부로 태극기 집회를 경험해 보았다가 생각이 바뀐 사람이라든지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이제 제가 태극기 집회를 나오게 된 경위와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활동해온 경위는 사실 여러 많은 곳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굳이 더 얘기를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짧게 설명을 드리면 탄핵 전국이 한참 불타오르던 2016년 11월까지는 저는 특히 부산이었기 때문에 태극기 집회나 뭐 촛불 집회나 이거를 실제로 볼 겨를이 없었어서 경우가 그 기회가 전혀 없었어서
저는 완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맞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 언론, 모든 언론에서 단 한 군데도 그거 없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맞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부친과 의견 마찰이 있다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존경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면 그 의견이 맞다면 아들로서 공감을 해드리는 게 맞고, 틀렸다면 사랑하는 아버지를 설득을 시켜서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촛불 집회를 한번 가보자라는 결심으로 서울로 와보게 됐습니다. 촛불 집회에서는 아시다시피 그런 현장에서의 모습이 정말 제가 상상하던 선진 시민의 의식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고 약간 분노가 치밀 정도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광화문에서 서울역이 지도를 보니까 얼마 안 멀어서 뭐 서울까지 온 김에 어차피 교통도 그때 좀 막혀있는 상황이었고 걸어가 보자. 그래서 걸어가다 보니 이렇게 테이크 집회를 하는 소수의 인원들이 있는 거예요. 한 수백 명 정도가. 근데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좀 더 논리정연하게, 근데 정말 재미없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른들이 울분에 차 있고 그 진정성을 느꼈는데, 왜 이렇게 언론으로부터 매도당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뭔가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때는 두 쪽 의견 다 들어보고 어느 쪽 의견이 신빙성이 높은지 판단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방적으로 한쪽 얘기만 들었을 때는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주장을 인과관계,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제가 정치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정치 역사적인 일들과 이렇게 빗대어 봤을 때 이거는 선동이다, 그런 확신을 내리고 그때로부터 태극기 집회를 나오게 됐고요. 운인지 운명인지 아니면 저한테는 약간 힘든 시련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첫 집회를 아버지랑 나왔던 게 2017년 1월 첫째 주인가 둘째 주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코엑스 있는 데서 삼성역인가 하여튼 그쪽에서 네, 맞아요. 첫 이제 태극기 집회를 처음 거기서 했는데, 그때 이제 폭발적으로 태극기 집회가 늘기도 했고, 그때 이제 공중파 MBC에서 처음으로 태극기 집회를 조명을 해줬었습니다. 그날 이제 저랑 찍혔던 게, 저도 찍혔고 어떤 이제 어른 한 분도 찍혔고, 그리고 그때 탕기국 시절 함께 했던 이글로 군도 같이 찍혔는데, 저랑 둘이 거기서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연사를 서게 됐어요. 그래서 연설을 하다 보니 태극기 집회의 흐름을 맞춰서 하다 보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탄핵되는 그거를 피부로 이제 보면서, 사실 저는 그날 서울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왜 못 올라왔었냐면 금요일 날로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3월 10일이었는데 17년 3월 10일이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조교 이제 실험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수업이 있었는데 담당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한 주 미루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절대 안 된다. 제가 정치적 얘기는 하지 않았죠. 하진 않았고 그 하루만 좀 한 주만 미루고 싶다 했더니 교수님이 일정상 절대 안 된다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조교들이랑 터치를 할 수 있도록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다른 조교들도 막 이제 뭐 발표 있고 세미나 있고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는 부산에 있고 저희 부친께서 올라가 있었는데 연락도 두절되고 뭐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거를 피부로 겪고 나서 제가 좀 사실 많이 절망도, 그날 뭐 아는 사람이랑 둘이 아는 지인이랑 술 한잔 하면서 울기도 하고 약간 그랬었는데, 그때 그 절망감을 딛고 이제 이제는 다 포기를 해야 되나 이러고 있을 때 포기를 하지 말자고 나서주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조원진 대표님을 알게 됐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좀 믿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 또래 우리 세대의 이런 정치관이랄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인식 혹은 이제 교육의식 그리고 사회의식을 믿기 때문에 언론 프레임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색안경 끼고 보고 우리의 얘기를 안 들으려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얘기가 맞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우리 얘기를 들어줬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와 함께 공감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사회의 잘못된 그런 모순들, 그리고 이제 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결국엔 우리에게 동의를 할 것이다 라는 저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어른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20, 30대 뭐 빨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동지님들이 솔직히 종종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실 관심이 없고 그리고 관심이 없는데 언론과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거를 설득해 나가는 게 저는 우리 당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여러분들 궁금하신 질문 받는 시간은 이따가 마무리쯤에 조금 받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생각해서 이거 꼭 질문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이따가 시간이 딱 되면은 쏘세요 하면은 채팅창에 뭐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그 지난번에 보궐선거 그때도 굉장히 결정을 어렵게 내리셨었을 텐데요. 네. 이번에 총선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이 느껴지실 수도 있고 어쩌면은 또 보궐선거 때 한번 경험해보셨으니까 조금 수월하실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어떻게 또 출마를 결심하시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지금도 제가 선거를 안 뛸 수 있다면 안 뛰고 싶습니다. 개인의 그러니까 마음의 편안함 혹은 이제 개인의 그냥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도 생각을 했던 것은 제가 사실 청년 최고위원이 혹은 이제 최고위원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때 우리 당원분들의 대한애국당 시절에 우리 당원분들의 추천이 있었고 그 추천에 따라서 저 그냥 경선 흥행에 젊은이가 도와준다는 느낌으로 사실 했다가 덜컥 돼버려가지고 제가 이렇게까지 오고 있는데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때 이제 6.13 그리고 보궐선거가 진행되는데 제가 또 하필 부산이었고 제가 예전에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 그런 우연이 겹치면서 그리고 이제 6.13 지방선거 때 우리 당이 사실 많이 지금보다는 축소한 상황에서 지도부에서 많은 후보들이 나가야 된다 독려를 하는데 막상 지도부들이 아무도 안 나간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더는 몸으로 보여주는 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함께 가는 동지분들에게 마음에 불을 지피고 그리고 함께 가게끔 그 독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스는 이제 이렇게 위에서 채찍질하면서 앞으로 가 이렇게 지시를 하는 반면에 리더는 내가 간다 앞으로 따라와라 함께 가자 힘내자 이게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 우리 당을 사랑하고 우리 동지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역사적 사명이라는 게 너무 크다는 걸 알아서 제가 생각해도 제가 해야 될 지난 보궐선거 때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해도 제 포지션에 젊은 사람이 나가는 게 좋다고 저도 생각을 했으니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으니 그리고 보궐선거는 누구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 제가 생각해도 저밖에 없는 거예요. 책임지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저한테 그런 짐이 주어졌으면 담담하게 감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선거 끝나고 나서 사실 좀 상처가 개인적으로 동지들한테는 뭐 굳이 말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이런저런 캠프에서 저를 마음에 아프게 했던 분들 혹은 뭐 도와준다고 하다가 약간 좀 안 좋게 된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마음이 좀 아픈데 어차피 나는 이제 선거 안 나올 거니까 동지들한테 내세하지 말자 이러면서 집회는 혹은 이제 최고위원 회의는 아주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또 그러고 이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이제 총선에 나가느니 많이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할 때쯤에는 내가 또 안 나갈 수가 없겠구나. 우리 동지분들이 나 하나, 특히 부산시당 분들이 나 하나 당선시키자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피부로 느끼고 나서는 이거는 내가 안 나가면 이거는 도망이고 도피다. 그건 진짜 너무 비겁한 것 같다. 내 스스로가 비겁하게 살지 말자가 제 삶의 철학 중에 하나인데 무섭다고 힘들다고 좀 자기 편하자고 도망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김에 그리고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한 김에 떨어지더라도 멋있게 그리고 우리 공화당답게 그리고 가능하면 떨어지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한근영 국회의원 예비 후보님 나이가 또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올해로 한국 나이 30, 만으로 28입니다. 선거 치르는 시점까지도. 네. 5월생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의 그런 마음을 더 잘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주변 청년들이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이 방송을 지금 우리 동지님들만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시고 네. 뭐 처음 보는 분들도 충분히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청년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혹시 뭐 자녀분들한테 보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제 지역구에 아시는 지인분들한테 보여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청년들에게 국한해서 먼저 청년들에게도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얘기를 드리자면 사실 많이 두렵고 무서울 때가 많아요. 왜냐면 세상에서 다들 아니라고 하는 일에 몸을 담고 그리고 제 인생을 바치고 있는 경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 모두가 애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한 번쯤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카스 선전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몇 2, 3, 4, 5 꼭 가고 싶습니다 이런 광고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이제 남들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선택 그리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당당하게 가자라는 그런 메시지에서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은 그런 말씀을 좀 용하세요. 이제 사석에서 진짜 도망가고 싶고 이제 혹은 이제 안 하고 싶어도 내가 평생을 그렇게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저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배워온 제 삶의 자세가 비겁하게 살지 말고 그리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살자. 약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백 번, 수만 번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나. 근데 이제 모두가 아니라 그래도 이것은 절대 잘못된 탄핵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이 기회에서 이 탄핵을 우리 이 시점에서 몇 년 안에 바로잡지 못한다면 탄핵은 영영 바로잡히지 못할 것이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애썼던 그러한 일꾼 지도자 한 명을 국민이 스스로 그렇게 매장시켜버리고 포기를 해버린다면 다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다시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 혹은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문재인 정권과 언론들은 적폐라고 말을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진짜 국민을 위해 국민 안전을 위해 북한 김정은이랑 맞서 싸웠고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드 설치를 위해 시진핑을 직접 설득하러 다녔고 그리고 국민의 경제를 위해 악성노조 민노총을 철폐시키려고 했고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개성공단 철폐를 하는 등 그리고 실질적인 대북 압박을 전 세계적인 유엔 차원에서 끌어내셨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의 의식을 좀먹고 있는 이제 정교조를 범해노조가 만드셨고요. 저는 솔직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통진당 해산이겠네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진짜 정치인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행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위한 리더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보였고 그러한 분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런 메시지를 좀 국민들에게 사실은 좀 드리고 싶고 청년들에게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 중에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도 얘기를 하면서도 어쩌겠어 바로잡지 못하는 걸 혹은 이제 그래도 나랑은 상관없는 거잖아 난 정치에 관심 없어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청년들에게는 사실 제가 예전에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술자리에서 정치의 지읒자 얘기만 나와도 야 막 가라 이러면 부산 사람이니까 제가 이렇게 동지분들 앞에 참 예의 있게 이렇게 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가 팍팍 하거든요. 야 이 새끼야 막 가라 이러면서 막 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근데 그랬던 제가 지금 이렇게 됐던 하는 거는 그러한 신념이 있었던 거고 그 청년들 참 제가 청년들이 아까 믿는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왜냐면 저의 과거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 다 씨앗이 있고 정의를 향한 그리고 이 나라를 향한 애국심의 씨앗이 갈망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누군가가 부활을 시켜주지 못했을 뿐이에요.
저는 태극기의 물결이 그리고 조원진 대표님이 그거를 부화시켜줬고 개화시켜줬고 키워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저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메시지를 그 개화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 공화당 저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들 혹은 이제 우리 공화당 관계자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동이 아니라 우리는 선도를 해야 됩니다. 그 청년들을. 그리고 뭐 과거의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방관론자, 비관론자, 그리고 비겁자. 뭐 스스로가 스스로를 비겁자, 방관론자, 뭐 비관론자라고 인정을 안 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정치에 나는 정치 관심 없어 라고 하는 행태 자체가 방관론자고, 잘못된 거 하지만 나는 그냥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비겁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이 나라는 잘못됐고 미래 없어 이러면서 나 개인의 이익만 챙길래, 그게 비관론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모두 안에는 아까 말했던 애국의 씨앗이 그리고 이제 정의를 향한 갈망이 다 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한번 폭발을 하면, 한번 그걸 누군가가 청년들한테 그 의식을 틔워줄 수만 있다면 그게 연쇄 폭발해서 저는 핵 폭발보다 더 무서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의 기존에 있었던 정치인들은 절대 그걸 할 수가 없다. 국민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그 국민을 설득시키려는 의지가 없으면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모든 국회의원으로서 권력을 쓰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실함을 알고 있는 우리 공화당만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공화당이 정말 잘 되거나 정말 못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우리 공화당이 문 닫는 그 순간까지 함께 가라앉을지언정 가는 게 제가 원하는 정치가 이런 정치이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 공화당이 뭐 문을 닫거나 가라앉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 같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절대로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공감하시겠죠. 근데 심정이 그렇다는 말씀으로 이제 이해를 하겠고요. 그 사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정치계가 많이 술렁이고 있잖아요. 뭐 그 이름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사실적으로 그 부분을 바라보는 일명 중도 보수라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스스로 이제 나는 보수지만 중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조금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약간 이제 좌파적 마인드가 아예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우파적 관점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부분에서. 좌우 이렇게 누가 나눠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자연은, 세상은 그 정해져 있는 법칙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 대우를 받아야 되며, 똑같은 맥락이죠. 성실함, 그리고 이제, 정직함, 이런 인생의 가치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1000년 전에도, 그리고 1000년이 지난 후에도 절대 인류에서 외면받지 않을 가치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보수의 기본은 사실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은 책임. 지금 자기가 맡은 자리의 책임, 그리고 지금 한 국민으로서의 책임, 가장으로서의 책임, 학생으로서의 책임, 선생으로서의 책임 많겠죠. 그런 책임을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권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되게 좌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위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정말 기회주의자라거나.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중도 보수 국민들도 사실은 다들 이제 바라는 세상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혹은 이제 그런 걸 굳이 생각을 안 해봤지만 그냥 자기 삶에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쳇바퀴 도는 인생의 과정 속에 갇혀 있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게 대부분 그런 거고요. 솔직히 또 실질적으로 정치인들이 국민을 그런 쳇바퀴 도는 삶에 가둬서 자신들이 뭘 하는지 감시 못하게 하는 것도 저는 일정 이상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러한 국민들에게 아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비관론자가 되면 안 되고 방관자가 되면 안 된다. 우리의 삶이니까, 우리의 세상이니까, 우리의 나라이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다. 변화는 남한테 맡겨놓는 게 아니라 정치인한테 맡겨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좀 던지고 싶고요. 그리고 중도 보수분들도 지금 나라가 잘못된다는 건 굉장히 많이 느낄 겁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잘못된 것도 느낄 거고요. 솔직히 박근혜 정권 때도 잘못된 게 있겠죠. 왜냐면 근데 저는 그 전에 잘못됐던 거를 못 고친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를 잘못된 걸 창출해내진 별로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여러 가지가 지금 다시 과거로 이전으로 회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시가 부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노조나 정교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확실히 바로 잡아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아동 청소년 청소년 문제 있잖아요. 비행 청소년 그 범죄 그런 것들을 너무 관대해요, 학생들한테. 그 학생들에게 피해를 받은 피해자 학생들은 평생 그 트라우마를 안고 가는데, 가해자들은 어린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고, 또 그리고 그거를 또 범죄 조직이나 혹은 이제 거대 세력에서 또 이용을 합니다, 학생들을. 야, 너희들 어차피 이런 거 우리 대신해서 우리 뭐 돈을 주거나 뭘 할 테니까 네가 이걸 좀 해. 하지만 너희는 이거 법적으로 너희들은 그냥 뭐 크게 문제 안 돼. 이러면서 뭐 조금만 뭐 반성하는 척 하면 되고 뭐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법이 무너지고 공정함이 무너지고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다들 느끼고 있는데, 그 방향성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 다들 그냥 입 밖 확 절실하게 느끼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거를 이제 국민들 마음속에 그 분노, 이제 불합리함, 그 시선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지금까지 아무 행동도 못했던 배부른 돼지들이냐, 아니면 혹은 이제 책상에 앉아있는 안경제비들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발맞춰 뛸 수 있는 사람, 국민 옆에서 소탈하게 밥도 먹고 같이 자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진짜 국민으로서 스스로 이 정치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몇 명의 전사들이 할 수 있는 거겠죠. 그게 우리 공화당입니다. 네, 이제 말씀 중에 이제 아래를 보시는데, 아래 뭔가 준비해 오신 건 아니고요. 제가 질문지를 조금 참고하시라고 드렸는데, 지금 청산뉴스처럼 정말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모두 지금 다 머릿속에서 지금 없이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생각하시던 내용들이에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선이 많은 분들이 또 뭐 당선에 대한 부분을 응원을 하고 계신데, 당선 후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조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당선이 된다. 솔직히 당선이 안 됐을 때보다 당선이 될 때가 좀 상상하면 더 무섭습니다. 왜냐면 제 어깨에, 제 등 뒤에 그만큼 많은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최고위원으로서의 책임만 하는 그리고 태극기 집회 사회자로서의 책임만 하는 것도 제가 사실 중압감이 굉장히 심해요. 저는 옛날부터 책임을 못 졌을 경우에 스스로 그 죄책감이 너무 심한 사람이라, 지금까지도 이 도도한 길에 우리 동지들이 하는 그 열망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사실 그런 중압감에 많이 사로잡혀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더 무섭죠. 왜냐면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리고 조원진 대표님처럼 국민 곁에서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 묵묵하게 책임을 지는 사람, 우직하게 가야 할 길을 남들이 피하는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선되면 그 비슷하게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두렵긴 하네요. 그래도 이제 만약에 제가 당선된다면이라면 뭐 그걸 굳이 그렇게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약간 애매한데, 그래도 제가 평소에 생각을 했던 거는, 당선됐으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선거를 하면 4년마다 이 선거철만 돼서 돌아오면 지역구 주민들에게 내가 당선되면 다 해주겠다, 뭐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포퓰리즘성, 도박성,
정책 혹은 이제 자신의 이제 어필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막상 당선되면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또 지키는 것들 중에서도 비율이 정말 웃긴 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부산시면 부산시 도시계획과 혹은 이제 해운대 구청 뭐 개발 뭐 이런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개발 사업이 이미 5년, 10년, 몇 년 텀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그거를 마치 자기가 하겠다는 둥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몇 년 후에 몇 년 혹은 짧은 시일 내에 시행이 됐을 경우에 이 후보가 우리 국회의원이 약속을 지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 공약을 보면 대개 이제 유력 정당은 다 비슷해요. 뭐를 신설하겠습니다. 무슨 정부 기관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해운대 구청이면 해운대 구청을 우리 쪽으로 신설하겠습니다. 제 지역에는 또 동부지법이라고 부산지법의 지원 법원을 원래 제 지역에 있고 지금도 있는데 그게 지금 점점 이제 이동 중이고 잠정 폐쇄를 하는 결론이 이미 났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재유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입 벌린 소리를 좀 하기 싫은 게 사실 국회의원이라 하면 사실 지역 국민들의 이익만 챙겨줘라. 그러면 전국이 지역 이기주의가 돼버리면 나도 더 챙겨줘, 너도 더 챙겨줘. 그래 되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화가 나오는 겁니다. 인구 비례해서 국회의원을 뽑기 때문에 서울에 집중해서 국회의원이 많고 수도권에 집중해서 국회의원이 많은데 각 지역별로 자기 지역에 대한 이기주의 예산 땡기기에만 혈안이 된다면 서울만 계속 발전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이고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근데 사실 국회의원의 책임이라 함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책임이라 함은 삼권 분립의 대한민국의 3대 권력으로서 행정부, 정부를 견제하는 게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 쓸모없는 제1야당을 굉장히 혐오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신들의 가장 큰 책임을 도피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입법부로서의 책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이 아까 전에 청소년법을 가장 예를 들었는데 청소년법이 가장 문제가 저는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살인을 저질러도 정신과 상담 받고 뭐 예를 들어서 미친 척하면 살인자도 죄를 완전 파격적으로 감면받는다거나 아니면 죄를 묻지 않는다던가 이런 잘못된 법들 그런 법을 사법부에서 그냥 판결만 하고 그냥 망치를 한다면 입법부에서 그걸 바로 잡아야죠. 입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고 이 법을 제정을 하고 변경을 하고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이 불합리하다 이거는 불공정하다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으로부터 괴물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의 억울한 삶, 자신의 억울한 피해에만 갇혀서 이렇게 시각이 단편적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괴물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체제 정복을 꾀하는 좌파들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과 개입이 없다면.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또 대한민국의 또 고정간첩이나 이제 북한발 간첩들이 있잖아요. 그런 억울한 부분도 건드려주면 선동하고 자기 편 만드는 거 순식간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은 정권 견제 지금 문재인 정권 탄핵시키는데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잘못해왔던 것에 대한 국정조사 혹은 이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그게 지금 21대 국회의원이 들어간다면 보수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다 그걸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더불어민주당 빼고는 심지어 정의당도 어느 당이더라도 지금 자기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라면 들어가서 지금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구도상 그게 쉽진 않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대한민국의 잘못된 법 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을 또 발전을 안 시키고 방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지역을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보수주의자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국가가 복지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국민의 혈세라고 말하는 예산을 가지고 뭔가를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그 사업이 선순환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포퓰리즘 복지 그런 공약들이 계속 나오고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형태가 된다면 계속 그 예산은 빠져나갈 것이고 국민 혈세는 낭비될 것이고 국민 삶은 계속 피폐해질 것이에요. 그거를 바로 잡으려면 결국에는 그걸 선순환시키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는 딱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서울 그 다음에 그 서울 주변의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산업 동력이 있는 도시가 없어요. 구미나 뭐 기업이 유치하는 몇몇 곳 빼고. 왜 그러냐? 정치인들이 일을 안 해서 그래요. 공무원들은 나는 그냥 똑같은 월급 받고 하는 거니까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냥 직장의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대변자로서나 리더로서의 자격으로 뽑힌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시키는 일을 하는 건데 그러면 리더가 그 국회의원 리더 중에 한 명인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대해서 만약에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그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그런 이제 동력을 그 공무원들한테 줘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선순환이 되게끔 그걸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도권과 서울권은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기업들이 알아서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그만큼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2의 도시라는 부산도 그렇고 다른 광역시도 다 비슷할 거예요. 서울 빼고는 경제 동력이 없어요. 그 지역만의 특별한. 예를 들면 인천은 저 공항 관련해서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더욱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든지 인천은 좀 그나마 괜찮네요. 근데 부산을 예를 들면 부산은 항구 도시면서 항구 도시가 아니에요. 이 말을 좀 의아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물류 많이 들어옵니다. 분명히 항구 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7, 80년대에 다 끊겼어요. 7, 80년도에서 지금 제자리 걸음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제 부산까지 밀려나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부산의 항구 시설을 제대로 갖췄고 그러니까 그 역사적 필요성에 의해서 군대 혹은 이제 굴대 물자 그런 거를 통해서 부산항이 굉장히 잘 됐었는데 그래봤자 50년대 60년대 그게 7, 80년대 박정희 대통령 있는 데까지만 발전을 하고 그 이후로는 다 방치를 했어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것을 뭐 새로 발전시킨다던가 다음 시대의 산업에 맞춰서 항구도시로서 어떤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가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귀찮거든요.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퇴행 혹은 시대에 뒤처지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중국의 많은 항구도시들 그리고 일본의 항구도시들 심지어 동남아의 러시아의 이런 항구도시들에게 진짜 주요한 지분을 다 뺏겼어요. 원래 이제 동북아시아의 핵심 항구 도시 하면 부산이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많이 분산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먼저 하려면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그렇게 하죠. 전문가 데려와가지고 우리 지역 구조가 이렇고 부산이 이렇고 우리 경제 동력이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부산이면 어떤 지정학적 전문가를 데려와서 어떤 산업이 가장 적합하며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봤을 때 어떤 산업이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를 의논을 하고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공무원들과 얘기를 하고 의견을 종합한 후에 그러한 환경을 깔아주고 나서 기업들을 유치하게끔 유혹을 해야죠. 그냥 기업들한테 야 좀 와줘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기업인들은 얼마나 매정한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그런 게 갖춰지면요. 그런 이제 기업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밭을 읽을 수 있는 곡물을 이제 나무를 키울 수 있는 땅을 미리 이제 깔아주는 게 국회의원이 할 역이고 그걸 풍성하게 피우는 거는 기업들이 국민들이 해야 될 거죠. 그렇게 되면 선순환이 돼요. 기업이 발전을 하니까 사람이 모여드니까 그리고 외국에서도 올 수도 있잖아요.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물류가 그 업계랑은 상관없는 물류가 혹은 이제 생필품들이 유통이 그리고 교통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투자가 또 이루어지거든요. 제2, 제3의 그런 이제 연쇄발적인 선순환의 경제정책이 저는 이제 기본이지 않나 그 지역 발전에 그냥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하고 있는 청년 배당금이라든지 뭐 그런 포퓰리즘성 그냥 주고 마는 1차원적인 생각 정말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노력을 좀 더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스스로 노력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노력한 것 이상의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바탕을 세팅을 해줄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하면 절대 그런 일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린 건데, 국회의원으로서의 가장 큰 책임, 정권 견제. 두 번째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공정한 법을 만드는 것. 그것에 진짜 정의의 사도가 돼야 돼요, 진짜. 지금 요즘에 제가 누누이 강조해왔던 건데, 요즘 청년들이 진짜 히어로 무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드라마나 이런 요새 흥행하는 걸 봐도 정말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 정의에 목말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의를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리고 우리 당이 그 포지션이니까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아까 좀 길게 말씀드린 그런 지역에 맞는 경제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을 어떻게 예쁘게 굴리고 어떻게 기업들이 편하게 국민들이 편하게 그리고 더욱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땅을 깔아줄 것인가 판을 깔아줄 것인가 고민하는 이 세 가지 선순환의 경제정책, 지역발전정책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한근영 국회의원 예비후보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봤고요. 지금 채팅창에 또 우리 동지님들께서 정말 이것만큼 한번 물어보고 싶다 하는 부분을 올려주시면 확인해서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이제 당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보다는 또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출마하셨기 때문에 한근영 예비 후보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을 조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반인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그런 건 정해진 건 없나요?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손님이시기 때문에 네. 최대한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을 네. 그러면 네. 제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질문을 제가 받을게요. 그리고 마무리 멘트도 있으니까 네.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더 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 한 5분 정도는 제가 마무리를 네. 해야 될 것 같고요. 고려사님께서 상대 당 후보는 누구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현역 의원은 지난 6.13 때 초선으로 당선된 윤준호라고 있어요. 아마 정치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지역 내에서도 약간 인망이 별로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지금 나와 있고 자유한국당에다가 이제 미래통합당 후보로 지금 나온 사람이 2명 있는데 지난 6.13 때 저랑 같이 후보로 나왔던 김대식이라는 사람이 지금 후보로 나와 있고 그리고 김미애라고 여성 변호사 있는데 한 40대 초반 정도의 변호사가 2명이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김미애 변호사가 그쪽에서는 될 것 같아요. 그 둘 중에서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윤준호 빼고 이 미래통합당에서 나온 이 2명은 이 지역에 살아본 연고 자체가 없는 사람이다. 그 김대식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선거 이후로는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해 생각 자체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 지역에 살진 않았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이제 진짜 웃긴 게 제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산 하나가 있어요. 이 산 바로 넘으면 저희 할아버지 집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대학 들어가서 이제 대학 생활하면서 좀 다니기가 불편해가지고 이쪽에 의지역에 좀 살았었는데 그러고 또 지역에서 살아보고 뭐 고등학교도 학원에서 여기 다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완전 우리 어른들 평생 그 지역에서만 산 토박이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팅창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제가 사실 뭐 동지분들이랑 뭐라 그럴까? 제가 뭐 유튜브를 사실 제 개인 돈벌이나 제 개인 인지도로 생각을 했으면 진작에 시작을 했을 텐데. 네, 이번에 유튜브 시작하셨죠? 네, 유튜브를 네. 시작을 했고요. 유튜브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도와주시는 유튜브 동지님들이 라이브 채널이야 우리 당의 공식 채널이니까 제외를 하고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정말 감사하고 정말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의 주된 그게 이제 라이브를 찍으시는 건데 제가 그 라이브를 찍는 영역을 침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최고위원으로서 그리고 저의 말 실수 하나가 당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제가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조심을 하기 위해서라도 별로 라이브 방송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선거 관련해서 제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영상들을 편집하고 이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예쁘게 그냥 담으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분들이라면, 제 유튜브 한번 좀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만약에 보셨다면, 그리고 거기에 좋은 영상이 있다면, 제 지역구에 지인들이 있다면 그 영상 링크를 좀 보내서, 저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지역 구민들 한 명 한 명한테 다 문자 보내려고 하면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네, 요거 잠깐 그 구독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지나갈게요. 지금 여기 유튜브에서 보시면요, 검색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또 지금 우리 한근영 예비후보님께서 워낙 또 활동을 많이 하셨고 하시기 때문에 검색이 안 될 텐데요. 상단에 보시면은 검색 버튼 눌러서 여기다가 한근영을 쳐주세요. 이제 한근영을 쳐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우측에 여기 뭐 이렇게 조금 모양이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쭉 이제 누르는 방법이 있어요. 구분해서 채널 보이시면 채널을 누르고 맨 밑에 적용하면요. 맨 위에 떠요. 이게 우리 한근영 예비후보님께서는 워낙 또 활동을 많이 하셔서 유튜브에 한근영으로 검색하면은 굉장히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채널이 바로 안 뜨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또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 우리공화당도 처음에 그랬어요. 유튜브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우리공화당을 치면 우리공화당 라이브가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구독자가 올라가고 조회수가 올라가야 한근형만 검색했을 때 그 책 상단에 뜹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첫 번째 이제 화면에서 돋보기를 눌러서 이제 한근형을 치세요. 이건 저는 검색을 했으니까 나오는 거고요. 한근형 그리고 우측에 요 버튼 있죠. 여기 요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구분에 전체 여기 누르시면은 이제 채널 보이시죠? 채널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구분이 채널로 바뀌었죠? 그리고 요 맨 밑에 적용 한번 딱 눌러주시면요. 맨 위에 뜹니다. 맨 위에. 여기 눌러서 이동을 해주시면요. 한근영 이렇게 유튜브가 나옵니다. 아유, 지금 감사합니다. 873명인데 여러분 1000명 이상이 돼야지 지금 실시간 할 수 있어요. 실시간을 네. 제가 주로 하진 않을 건데 그래도요. 한 번씩 뵐 수 네, 있을 인사드리려면은 수는 있죠. 또 실시간이 되어야 또 이제 활동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구독 지금 몇 명 안 남았습니다. 빨리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순위권 1000명 순위권 안에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한근영 예비후보님 유튜브에 1000명 순위권 안에 드시는 겁니다. 약간 홈쇼핑 마감 막 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주주 1000명 이내 드는 거니까 주변 분들한테 지금 채팅창에 329명 계신데요. 지금 계신 동지님들만 다 눌러주셔도 충분히 넘을 것 같고 만약에 나는 눌렀다 하면은 지금 각자 10명씩만 더 주변 분들께 알려주셔도 충분히 1000명이 늡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네. 그렇게 뭐 옆에 눌러서 뭐 채널로 바꾸면 하는 그 방법은 처음 알았어요. 저보다 신세대. 윤채용 부팀장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저보다 신세대신 것 같습니다. 네. 어렸어요. 질문 더 없으신가요? 우리 동지분들? 오늘 또 워낙 또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 뭐 자기 얘기를 혹은 자기 정치를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제 진솔한 얘기는 한 번씩 기회가 되면 하려고 했는데 뭐 그걸로 모자라시다 저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 하시면 지금 물어봐 주시면 대답을 해드릴게요. 네. 다음에는 기회가 또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네, 뭐 저는 네. 그렇게 막 저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못 오늘은 들으실 수도 또 있어요. 큰맘 먹고 또 이렇게 다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부분 말씀드리려고 큰맘 먹고 오셨으니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아유, 구독해주신다는 얘기만 자꾸 올라오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도요새 노래 음악 배경으로. 그 지금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선거운동 어떻게 지금 솔직히 그 중국 폐렴 때문에 우리 후보자님들 더구나 사실 우리가 정치 개혁하려고 나왔잖아요. 그럼 예. 기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인지도라던가 일반 우리 태극기 차이가 애국민들은 심합니다. 예.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 예. 애국민들은 워낙 또 잘 알고 계시지만 또 그 지역구에 계신 분들에게 알려드리려면 우리가 최대한 발로 뛰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중국 폐렴 때문에 우리 정치 개혁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 공화당의 예비 후보님들 활동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선거는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 지역구 제 사무실에서 걸어서 2분 거리 반경에서 확진자가 2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딱 그 재난 문자가 오잖아요. 재난 문자로 이제 제 지역에 나왔다는 그 문자가 뜨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아침 저녁 인사를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부산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교통이 좀 나쁜 표현으로 지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산 운전자들이 부산에서 운전하시기 힘들다고 하는 게 그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 지형의 영향을 받아서 민감해지셔서 그래요. 그런데 딱 진짜 그 확진자 나오고 나서 가장 막히는 곳에서 인사를 드리는데 일주일 상간이었는데 체감 교통량이 한 20-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와, 진짜 큰 충격을 받았고 지금 이제 시장이나 아침 뭐 음식점 인사를 드리려고 해도 한 오전 11시에서 혹은 1시 빨라도 11시 늦으면 1시쯤에 열어서 그전에는 문을 안 열어요. 왜냐면 상인분들이 일찍 나오면 밥을 사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남의 식당에서 먹는 게 좀 두렵잖아요, 스스로도.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고 나오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그래도 이제 마스크 끼고 이거 그 아침 인사에만 쓰는 거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아침 저녁 인사 꾸준히 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선거는 이게 중국 폐렴이 아마 총선 끝날 때까지 갈 것 같고 그 이후에까지 갈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SNS가 가장 큰 활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유튜브를 만들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유튜브의 지금 더 중요성을 더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여러분들 914명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00명 되시려면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검색에 한근형만 치면 아니면 한근형 TV만 누르면 제 상단에 뜨면 참 찾기가 쉬워요. 근데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되셔서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한근형만 검색하면은 유튜브가 뜨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영상들이 뜹니다. 기존에 이제 활동하셨던 영상들이 뜨는데 우측에 여기 모양 있죠? 이 기호를 누르시면 9분이 있어요. 9분에서 전체를 누르시면 이렇게 쭉 뜨죠? 여기서 채널. 지금 현재로서는 이 검색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링크를 계속 올려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적용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아까 보던 와중에 아까 얘기가 나와서 중간에 끊고 얘기할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인상 깊었던 질문 중에서 김인태님이 국회의원을 특혜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냐라고 물으셨는데 특혜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특혜를 다 거의 부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사람입니다. 그 놈들이 배부른 돼지가 되놓으니까 특혜를 많이 쥐어놓으니까 배부른 돼지가 돼서 국민을 만만히 보고 가두리 양식하려고 하는데 그거 이 시대의 잘못된 정치 선배들 때문에 후배 정치인들까지 그 국회의원 특권 다 내려놨다 두고두고 욕먹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제 자기가 이제 아쉬워봐야 뛰고 아쉬워봐야 이제 국민한테 호소를 하지 지금 이 구도로는 절대로 군림하려들지 국민과 함께 걸으려고 하는 놈이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원래 제 성격 자체가 뭔가를 해야 된다면 그게 내가 가진 거를 내려야 된다면 전 제가 가진 거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별로 그런 거에 가진 거에 밀어넣는 사람입니다. 네. 사실 이번에 그 우리공화당에서 정책으로 발표한 부분도 그 국회
개혁. 의원, 네, 네.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네. 네. 우리 후보자님도 적극적으로 동의하시는 부분이신가요? 예, 뭐 저희 당에서 했던 거는 또 이제 저 최고위원 테이블에 있다 보니까 제가 또 이미 다 보고를 받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뭐 조금 저도 이제 뭐 저희 당 정책 중에 혹은 100% 동의를 안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논의를 통해서 다 이해를 하고 이제 결정된 부분은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956명 남았어요. 아유, 956명. 유튜브 한번 나오니까 네. 확 오르네. 이게 사실 지금 유튜브 부분을 구독을 말씀드리는 게 지금 촬영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네. 지금 네, 더군다나 지금 또 네. 중국 패런 때문에 대면해서 이제 또 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네. 언론이 또 솔직히 우리를 잘 알려주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회의원 예비 후보님들께는 유튜브를 하나씩 만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어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주변 분들께 또 홍보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유튜브에 영상이 2개가 올라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실시간에서 이제 영상 저 기자회견 한 걸 따서 그날 한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조회수가 높은데 그걸 보시면 제가 그날 그리고 그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날 하필 이제 오히려 전화위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우한 중국 폐렴 관련해서 시의회 브리핑실이 폐쇄가 됐어요. 기자들은 안에 있는데 브리핑실에 폐쇄가 돼가지고 거기서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 방법이 없냐 이러니까 그럼 밖에서 하셔도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밖에서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자들은 뭐 요청을 했는데 나오진 않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부탁을 하고 할 때의 피부의 온도와 제가 이제 그걸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기자들한테 가가지고 보도자료를 드리면서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렇게 머릿속에서 부탁드리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나 전화를 했을 때 그 대하는 태도가 그 관심도가 달라진 게 좀 느껴졌어요. 이렇게 몇 번 더 문을 두드리면 그 기자분들에 대한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상황이니만큼 발로 뛰는 것보다 기자회견 그리고 이제 언론인들을 마음 돌릴 수 있는 것 그리고 SNS 물론 발로 뛰는 거는 병행은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찍어주는 거는 저희 집회에 노래 불러줬던 그 JCS 폴리틱스 그 노래했던 가수가 제 친구는 아니고요. 그 전체 기획사 대표가 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영상 편집 그리고 이제 혹은 이제 이런 지면 편집까지 그리고 명함 디자인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는 친구라서 그 친구한테 지금 도움을 요청을 해서 아예 돈을 안 줄 수는 없고 싼 가격에 후려쳐가지고 지금 선거 캠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한근형 유튜브로 들어가면은 한근형 국회의원 예비 후보님의 근황을 많이 알 수 있겠네요. 네, 영상 많이 올려주셨으면 목표는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편 혹은 이제 3, 4일에 한 편 정도가 목표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편이 목표예요. 너무 또 이제 퀄리티 없는 방송을 올릴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진짜 시대에 필요한 얘기를 또 하고 싶은데 그 시대 주제 선정하는 것과 그리고 또 물론 그 타이밍에 맞는 이슈도 있겠지만 이슈를 감 기다리는 꼬맹이 마냥 계속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이슈를 이슈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생각하던 것, 이 나라에 중요하던 것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참 위라서 그분 이름까지는 얘기를 못 해드리겠어요. 정교조, 민노총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국민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파의 마음속에 이 나라가 바로 설 길의 로드맵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세상에 중요한 해야 될 건 이미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오르는 놈들이 뽑아놓으면 안 할 뿐이다. 그럼 이제 할 놈을 뽑아야 되고 아니면 뽑았으면 그놈이 하게끔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라가 더 망하기 전에.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도 그런 사람을 뽑고 싶은 유권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선다면 진짜 미친듯이 뛰어야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동안 지금 구독자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유튜브 부끄럽네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동지분들께도 근황 많이 알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선거 예비 후보로서 또 활동 많은 뭐라 그러죠? 갑자기 제가 너무 기뻐하는 생각이 안 난다.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아까 질문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요거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네. 네. 45분이 이미 넘었네요. 네. 마무리 발언을 따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아까 비슷한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호프께서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는 직책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이거는 그걸 아까 좀, 드렸던 설명을 주셨던 거라서, 좀 길게 얘기했어요. 예, 그걸. 길게 말씀을 이제 앞으로 조금 돌려보시면, 지금 이 질문 드렸던 이 인터뷰 영상은 또 한근영 네. 유튜브에서 조금 편집을 해서 사용하셔도. 네, 제가 따서 네. 쓰겠습니다. 이거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또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요. 네, 물망초님도 조 대표님처럼 팩트 연설, 예, 그렇게 하려고 뒷모습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더 해야죠. 네. 더 노력해야죠. 또 마지막으로 추가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사실 언제 항상 해도 모자란 우리 동지님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제 더욱 힘내달라는 뻔뻔하지만 부탁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우리 당이 힘들었지만 사실 비온 뒤 땅이 더 굳는다고 동지분들의 의식이라든지 그리고 열이라든지 더욱 지금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걸으려고 거르지 않았는데 총선 전에 뭔가 좀 정리가 된 느낌도 있어서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도부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당원 동지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결과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사실 진짜로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안 생기도록 사실 저는 제 자리에서 좀 중재를 그리고 설득을 잘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욕심에 눈이 가린 사람들은 자기가 욕심을 부리고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비겁하다라는 것도 모르고 그런 잘못된 결과를 초래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개인의 경제적 형편이든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싶은 그거든 아니면 그냥 원래 목적을 가지고 와해를 시도를 했던 아니면 기존에 지도부 혹은 대표님 혹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물만 가지고 있던 거를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한다든지 어찌됐건 사소한 크고 작은 자신의 비겁함을 그런 형태의 결과로 표출해낸 것 같은데 다 스스로가 책임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래서 누구 언급해서 욕하고 싶지도 않고 자기가 한 행동만큼 분명히 그 부메랑 대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지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번 사태를 겪고 나서 더욱더 확신을 한 점은 사실 제가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우리 당이 잘 되는 건 확실한데 그리고 우리 당이 잘 되는 건 확실한데 우리 당이 그리고 혹은 제가 잘 되고 나중에 그런 입신양면 따뜻한 곳에 양지에 있다 보면 지금의 이 헝그리 정신이라던가 절박함을 잊어버리고 저놈들과 비슷한 혹은 똑같은 사람들이 정당이 되는 게 사실 제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번 동지님들께서 하시는 행보와 그런 열의를 보고 나서는 크게 걱정이 없겠다. 다만 앞으로 들어오는 동지들에 대한 의식화, 이제 우리가 1세대라면 2세대, 3세대의 자랑스러운 이 세대 교체, 계속 우리는 언제든지 물러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당원들끼리도 서로 의식화를 해주고 후배를 키워주고 선거 나갈 사람도 키워주고 그래서 제가 좀 책임감이 많은데 전에 이제 단디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참 우리 당에 멋진 청년들이 많잖아요. 최지민 팀장님이라든지 진순정 대변인이라든지 최일임 청년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계신 윤채훈 부팀장님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이제 우리의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보다 부족한 제가 최고위원직을 맡게 돼가지고 사실 좀 부담감과 미안함이 좀 있는데 더욱 그분들 앞에 그리고 우리 당원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더욱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저 스스로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제 미래의 가족들 그 자녀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멘트 하나 쳐도 될까요? 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대사인데 제가 좋아하는 게 책임 그리고 우직함 정직함
진실, 정의 뭐 이런 단어들인데 그 과정을 너무 우리 대표님 등 뒤에서 묵묵히 따라 걸으면서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너무 천막투쟁을 통해서 같이 곁에서 자면서도 배우고 한 번을 비겁함을 허용을 안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 발끝만치라도 따라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열망에, 시대적 열망에 뒤처지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멘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대사인데 네가 사명을 잊어도 사명이 너를 잊지 않는다. 우리는 그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흥근형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한번 해주시죠. 우리 공화당 저를 포함한 저도 제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다른 후보들에게도 대표님도 후보님이잖아요. 모든 우리 공화당의 후보님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후보들을 도와주시는 우리 당원분들을 위해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후보님들, 특히 청년들 위주로 좀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큰 돈 주시면 저는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십시일반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그게 모인 게 값어치 있는 거지 한 분이 많이 보내주시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독려를 해주시고 우리 당원 아니어도 가능하니까 가족들, 친척들, 친인척들, 지인들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 오늘 인터뷰라든지 제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라든지 제 지역구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